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이슈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 부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개념 없이 지금의 직면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채권 투자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로 꼽는 게 미국의 정부 부채를 이유로 언급을 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증시의 흐름은 어찌 보면 명백한 모순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다소 경제적인 흐름과 엇갈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엇갈림이 과연 어떠한 이유로 발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굳이 찾지 않더라도 증시, 금융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특히 위험시장은 더더욱 그렇죠. 주식만 오른 게 아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러한 호조가 반드시 마지막까지 성공으로 끝나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매번 주식은 늘 모순투성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펀더멘털리 기본을 원칙대로 투자를 하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이죠. 일단 경제 위기가 뭐냐, 경기 침체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역성장을 할 경우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라고 표현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엠버가 추후 선언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많이 보는 차트에 그 음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경제 위기가 뭐냐, 경기 침체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금융시장의 공포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 경제 위기는 큰 공포감이 그게 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정말 이대로 다 끝나는가, 망하는가 보다 싶을 정도로 극심한 불안과 패닉, 그런 상황까지 치달아야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돌아보면 과연 이게 왔나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데, 22년 하반기에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었죠. 요 그래프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2년 하반기에 주식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도의 공포감이었나? 글쎄요.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경기 침체급 공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IMF 때부터 수차례 굵직한 경기 침체를 직접적으로 투자자로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와는 급이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감정과 전망, 이게 가격에 다 녹아 들어가 있을 텐데, 심리적인 차트로 보면 현재는 이 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상으로의 복귀죠. 쭉 떨어졌다, 이쯤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니 많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이전 정상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이런 증시의 흐름이 곳곳에서 들리는 게 딱 이 정도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22년 하반기 부분, 저는 이 저점 부분을, 전저점이죠, 어느 정도 터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하로 떨어질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엔비디아가 지금 갭 상승을 해서 쭉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종목을 갖고 이 갭을 메꿀 것이냐 안 메꾸고 그냥 가냐,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갭을 메꿀 것이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주식의 오랜 격언이죠. 갭은 무조건 메꾸러 온다. 저는 그거를 믿고 있고, 만약 지금 메꾸지 않으면 오히려 추후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기회고 지금 떨어져야 충격이 덜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 그 갭을 충분히 메꾸러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정도까지 떨어지려면 전저점 부분에 터치를 하든지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극심한 침체 구간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증시 상황, 사실상 CPI가 안정되게 나오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전제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영에는 경기 침체라는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고 침체 없이 금리만 내릴 것이라는 아주 희박한 확률에 전적인 프라이싱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부분의 시장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죠.
현재 증시는 좋은 면만 100% 가격에 선반영을 해서 급하게 회복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의 증시 상황, 개인적인 뷰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정부 부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채 부분, 특히 정부 부채인데 부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단조롭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국 부채가 많아서 채권 투자를 주저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주변 잡음에 휘둘리고 끌려다니다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채나 레버리지 제대로 진실을 좀 봐야 됩니다. 작금의 이슈는 인플레이션과 국가부채, 정부부채 이슈죠.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부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부채가 없으면 가난합니다. 그리고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면 위기가 터집니다. 엄청 큰 위기가 터지죠. 지금 국가부채를 운운하지만 사실 이 주제는 제대로 깊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주제예요. 문제는 제대로 된 경제수업 과정이 전무하다는 게 첫 번째고 더 큰 문제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서 유리하게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교묘하게 이런 국가부채를 갖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공포감을 조장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본주의의 핵심은 부채입니다. 빚. 이 부채가 원동력이에요. 신용을 담보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물론 통제를 벗어난 부채가 문제이죠. 중요한 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부채도 커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저는 현재 미국의 부채 규모는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우수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달러는 기축통화국이잖아요. 이것을 기본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를 걱정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너무 과한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부채 수준이 현재 감당이 가능하고 또 통제가 가능한 수준인지 이것을 체크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부채는 부채 한도 협상이 나올 때마다 미국 국가부채 이슈가 함께 거론이 되는데 대부분의 생각이나 의견은 단편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채가 많다 적다 아주 단조롭게 비교를 해서 지금 당연히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미국 부채 너무 많다 이런 수준의 분석이 의견이 너무 많았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많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 보시게 되면 23년 2분기 기준으로 32조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32조 달러는 아까 차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GDP로 봤을 때 120%, 119%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32조 달러라는 그 규모는 엄청 큰 숫자죠.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GDP 대비로 봐야 되고 이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GDP, 이 내부 안에서도 전체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 항목을 제외한 순부채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뒷부분에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20년 전 미국의 부채 비율은 56%에 불과를 했습니다. 한 이 정도 수준이죠. 그거에 비해서 지금 100%, 120%를 넘어섰으니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지금 수준까지 부채가 늘어났던 경우는 46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용이 생겼기 때문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GDP의 118% 정도의 국가부채가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53년까지 GDP의 3%가 넘는 기본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부채 규모가 GDP 대비 120%니까 지금 일본과 비교를 많이 하죠. 지금 20년 넘게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의 10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보시면 217% 수준이죠. 이게 21년도 기준이니까 22년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226%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이 국가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재정적자가 커졌죠.
이렇게 일본과 비교를 많이 하시죠. 120%, 일본은 220%, 이렇게 단순 비교해서 뭐 아직 미국에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뭐 사실 이것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GDP 대비 국가 부채를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는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이 사회보장기금이라든지 국부기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가 부채를 발행한 채권이 사회보장기금이나 국부기금이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그건 자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배제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공공부문 전체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부분, 그러니까 순부채 부분을 따로 분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입니다. 지금 순부채 비율은 114%에 달한 것으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선 국채가 GDP 비율에 나타난 부분이죠. 아까 일본의 GDP 대비 전체 부채가 217,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순부채 비율로 놓고 봤을 때 114%로 뚝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도 계산을 해본 겁니다. GDP 대비 순부채 비율 따져보니까 결국 78%, 훨씬 더 낮아졌죠.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의 채권을 빼고 결국 순부채 부분만 상세해서 살펴봤더니 78%라는 것이죠. GDP 대비. 한마디로 GDP 대비 120%의 국가부채를 갖고 있다라는 그 내막 안에는 사회보장 신탁기금이라든지 연준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자산이잖아요. 이 국채를 어느 정도 상세해서 빼고 놓으면 실질 순부채는 78%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00%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전체 대차대조표로 놓고 봤을 때 자산이 134%나 됐습니다. 즉 절반 정도가 자산이었다라는 뜻인데 미국은 120% 정도의 국가 부채가 있지만 자산은 23%에 그쳤어요. 고작 2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체 순부채, 부채 포지션은 보시게 되면 일본이 119%, 미국도 119%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일본은 부채도 많지만 그 부채로 자산을 많이 샀다. 자산을 많이 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순부채는 119%가 맞다. 이 얘기죠. 미국은 GDP 대비 120%밖에 되진 않지만 여기서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20%밖에, 23%밖에 되지 않으니 순부채는 119%다. 결국 미국과 일본이 결국 비슷한 부채 포지션 비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부채 상환 부담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일본의 경우 먼저 보시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따라서 사실상 국채 수익률이 0%입니다. 이 말은 이자 부담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이 얘기로 미국의 국채라든지 이런 엔캐리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이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서 그거보다 높은 수익률을 주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엔캐리 트레이드죠. 그런 모습이 이런 대차대조표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뜻은 일본이 지속적인 높은 국가 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도 부채 상환 부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부채가 많아도 자산을 많이 투자를 한 것이고 그 자산에서 돌아오는 수익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빌린 수익률보다 자산에서 얻는 수익률이 더 크죠. 따라서 높은 부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엔캐리 트레이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자산이 적고 이 얘기는 절대 수익률조차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 자산의 비중이 적다라는 게 문제만은 아니고
더 근본적인 일본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일본은 대부분 일본 가계에서는 은행 예금을 많이 하죠. 오히려 주식 투자나 이런 것보다 예금이나 또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가게도 많거든요. 은행에 예금한 현금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정부나 다른 기관한테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금을 갖고 해외 투자나 미국 채권을 사는 등의 적극적인 수익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일본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포트폴리오, 민간의 가장 큰 포트폴리오는 예금이 아니고 주식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저렴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일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아예 기회가 없습니다. 저렴한 돈으로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산의 절대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일본처럼 그렇게 수익률이 높게 유지하면서 높은 부채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일본, 결국 순부채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채택한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있죠. 마이너스 정책을 가면서 지금 높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일본의 정책을 미국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심지어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경제 메커니즘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보고서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인사이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본 내년에 마이너스 정책이라든지 YCC 수익률 통제라든지 다양한 굵직한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높은 부채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적용 시기가 그렇게 생각만큼 빨리 반영되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한마디로 일본이 이렇게 높은 부채를 받았음에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 말을 역으로 표현하면 저금리 기조를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일본 부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주제는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일본은 오히려 마지막 방법이었죠. 부채를 써서 경기를 살리기 원했던 아베노믹스의 마지막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국가 부채를 써가면서 지금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내년에 다시 정상적인 정책 금리로 돌아서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냐, 글쎄요. 지금의 높은 부채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채가 무한대로 부채를 늘릴 수 없다라는 것, 지난 채권 자경단의 활동으로 어느 정도 레드라인을 확인시켜 줬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미국의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78%에 그쳤다라는 점도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 뜻은 부채 규모가 지속 가능한지 판단하는 지표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국가의 부채는 단지 민간의 부채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국가 부채가 어디에 얼마만큼 쓰일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게다가 채권을 보유한 자들에게 이자 소득이 지급이 되는데, 이 소득은 결국 다른 형태의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비에 사용되는 재원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 부채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계가 빚을 더 늘리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미국 부채가 많아서 채권 투자를 못한다는 논리가 매우 빈약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너무나 큰 주제라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하나하나가 다 사실 굵직한 논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단조롭게 미국 부채가 많아서 채권 투자가 어렵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부채 규모가 커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부채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 물가도 항상 오릅니다. 물가가 디플레이션으로 꺾이는 것은 경기 침체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것이 경기가 성장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부 부채가 사실 인플레이션으로 갚아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얽히고 설킨 게 국가 부채이고 이게 물가고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국가 부채가 절대적인 레벨이 어떻다, 뭐 32조 달러가 있다, 이것만을 갖고 국가 부채를 운운하며 국채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지금의 국채 금리의 레벨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안일한 접근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 국가 부채 비율이 보시면 120% 수준, 일본은 뭐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만 뭐 한 220% 수준,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순 부채 포지션은 사실 119%로 유사하다. 왜? 일본이 자산을 더 많이 보유했기 때문이다. 저리로 빌려서 투자를 했고 그 투자로 받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렇게 높은 국가 부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걸 역으로 설명하면 내년에 언급되고 있는 일본 BOJ의 통화 정책의 변화는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거나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기본이 이런 자산에서의 높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내막을 따져보면 결국 미국과 일본의 순부채 비율은 동일한 수준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국채 발행 대비 GDP 비율이 일본 114%, 미국은 78% 수준이다. 어찌 보면 이게 순부채잖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지급준비금, 레포, 뭐 통화량 이런 거니까 현금입니다. 따라서 뭐 그렇게 크게 뭐 부채라 그래서 뭐 우리가 갚아줘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을 한 것이지 뭐 그렇게 굵직한 부분은 아니고 결국 이 국채가 주요 부채인데 그게 78%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지급준비금이나 레포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과거와 직접적으로 GDP 비율을 비교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 부채 또한 커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을 갖거나 뭐 이로 인해 채권 투자에 주저하는 그런 이유로 꼽기에는 좀 논리가 빈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